감정평가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앞부분은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가 있죠. 페이지는 148쪽입니다. 148쪽에 감정평가의 의의는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질문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부터는 알아야 되죠.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해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자, 얘네들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일단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현황평가는 부동산의 상태, 구조, 용도, 제한물권, 점유 등이 현 상태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평가입니다. 근데 그 현 상태가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용은 이제 현황 평가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적도 제외하고요. 근데 건부지 평가가 그 예입니다. 건부지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빼야 되겠네. 소방훈련 한다고? 자, 일단 건부지 평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만 얘기하는 거요, 건물도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몇 달 지나면은 또 한 2달 지났다고 또 금방 까먹어요. 이게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건물까지 얘기하면은 복합부동산이죠. 건부지와 건물을 모두 다 얘기하면은 복합부동산. 이제는 됐어요? 건부지는 뭐만 말하는 거예요? 땅만 말하는 거죠. 지금 위에 뭐가 있는 상태.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 됐나요? 됐죠? 네, 언제까지 속을까요?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해 보면 되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앞으로 2주 후면 또 나와요. 6주 전에 했고,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감정평가 끝나니까. 아무튼, 건부지 평가가 현황평가라는 것은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 건물이 있는 상태를 반영해서 건부 감가가 되든 또는 건부 증가가 되든 둘째 하나가 되겠죠. 그게 이제 현황평가예요. 근데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태 발생을 상정하여, 그러니까 상정한다는 건 지금 그러한 것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것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가 조건부 평가고요. 나지 상정 평가가 그 예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나지 상정 평가예요. 지금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는 모두 다 예외예요. 장래에 도래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행하는 평가, 이게 기한부 평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는 평가, 소급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밑에 당구장 표시죠.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로서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있는 겁니다. 기준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으면은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으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함으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뒤에 변동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언제가 될 수 있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급평가를 하고요.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에서 원칙은 개별 평가죠. 이거는 개별 물건마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일구부가 있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그래서 일괄평가는 키워드가 일체로 거래할 때 일체로 거래.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물건이라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에 아파트의 건물 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있죠. 한꺼번에 하는 거죠. 또 단독주택의 건물 부분과 토지의 일괄 평가 있죠. 자, 이것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근데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여기 키워드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자, 이때는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한 필지의 토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상업지역 부분 땅값과 주거지역 땅값은 다를 수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을 평가를 하는 거죠. 다음에 부분평가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부분평가는 일부만 평가하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예가 있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만 보상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 거죠. 하나를 모두 하는데 하나를 모두 하죠. 이렇게 이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땅값이 다른 걸 다 하는 거죠. 근데 부분평가는 뭐만 하는 거예요? 요 일부분만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기타 감정 평가 분류 있죠. 근데 이제 기억의 공적 평가는 공적 기관이 평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공적 기관이 평가. 공적 기관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근데 공인평가는 공무원이 아니죠.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평가입니다. 다음에 공익평가, 공익목적으로 하는 거죠. 주로 필수평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사익평가는 사익목적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임의적 평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법정평가는 뭐예요? 법률에 규정해놓고 평가 방법을 법률에 규정해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법정입니다. 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가격과 가치, 가격 이론이 있죠. 자, 그것은 150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150쪽에 있는 내용이 151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치는 뭐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현재 값이죠. 자, 근데 밑에 3번에 왼쪽에 가격의 3번에 가격은 특정 시장에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죠. 근데 가치는 현재 값이므로 장래 기대된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것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원적 개념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3번 함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4번은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죠. 가치를 화폐라는 옷을 입힌 게 뭐라고요? 가격이라고요. 가치는 추상적이어서 눈에 잘 아주 추상적이어서 무형적 개념인데 그걸 뭐로 표시한 거예요 지금? 그 화폐라는 옷을 입혀놓은 게 가격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5번에 가치와 가격의 일시적 괴리, 장기적 일치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가치의 2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가치의 2번, 가격의 5번하고 가치의 2번.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으로 괴리된다는 게 단기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이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가격이 본질이에요? 가치가 본질이에요? 가치가 본질이죠. 가치를 뭐로 표시한 거예요?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옷을 입혀서 이제 나타낸 게 가격이니까 어떤 때는 이 옷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가치라는 게 있는데 옷이 너무 크면 뭐예요? 이게 너무 가격이 너무 높게 이제 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치가.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거품이 빠지면 이제 제자리 찾아가겠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또 떨어져 버리면은 또 옷이 너무 작아. 예, 결국 가치가 본질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치 근처로 가는 거예요. 가치가 가격 근처로 가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라 그래요.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 가치라는 본질이 있으면 가격이 이제 여기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거품 빠졌다가 너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가격이.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가치 근처로 가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나머지 뭐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 1번, 2번을 좀 더 주의하시고요. 1번에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영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가 되죠. 가격은 원본, 임료는 과실의 관계에 있죠. 그리고 2번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다. 2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때에는 개개의 권리이익에 대해서도 뭐가 형성된다.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다음에 3번, 4번은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5번, 6번을 또 체크하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적인 특성이 있죠.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해요. 그 이유는 우리 수급 조절 곤란 이런 말을 했었죠. 수요 조절이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렵죠. 그러니까 공급은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우니까? 수요가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우니까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이건 뭐 별로 중요도도 낮지 않고 뭐 분량도 뭐 별로 안 되는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죠. 결정된 가격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요 공급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피드백 원리라고 하죠. 그 맨 끝에 피드백, 이거를 한자로 쓰면 환류라고 그래요. 환류. 영어로는 피드백, 순 우리말로 되먹임. 영어로 피드가 먹이다 이 뜻이죠. 백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되먹임 이렇게. 순우리말로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만들면 좋겠죠. 순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거는 되먹임 이렇게. 자, 아무튼 가격의 이중성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 부동산 가치 종류에서 우리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뭐로 평가하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죠. 시장 가치가 뭐예요? 물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통충정신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에 가액할 때 통충정신 됐죠?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억과 니은 돼 있죠. 기억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잖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시장 가치로 평가 안 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뭘로 평가할까요? 적정 가격으로 해요. 적정 가격이요.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의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법령에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하는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한다? 적정 가격으로 해요. 통정성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에요. 달라요. 시장 가치와 달라요.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그때는 뭐로 평가해요?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해요. 자, 기억에 법령이 있는 경우, 당연히 법령에 정한 대로 해야 되죠. 두 번째, 의뢰하는 경우,
법령에 있는 경우, 의뢰하는 경우. 자, 그 넘어가시면 한정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앞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 땅을 사려고 할 때 요거 시장 가치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가치로 못 사잖아요.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그런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 하거든요. 이 한정 가격이 바로 뭐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합니다. 한정 가격.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 가격 그래요. 이것도 이제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여의 원칙. 요 앞토지가 뒷토지에 병합되면서 얼마나 뒷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 한정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여 원칙이 관련되고요.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되죠. 그래서 뒤에 가격 원칙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자, 그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가치 형성 요인,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누가 더 중요한가 하면 이제 발생 요인이 더 중요해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상유예요. 효상유. 효용성 또는 이제 유용성이라고도 하죠.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예,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효용성, 상대적 효용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모두 있어야 돼요. 모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치 발생 요인의 상관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 하는데 여기에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세 가지만 얘기해도 관계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전성. 이거는 권리의 이전성이죠. 물리적 실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효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유용성. 쓸모가 있는 거, 만족을 주는 거. 인간에게 물건이 만족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족만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희소해야 되는데 그 희소라는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없다면은 그건 희소한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수요. 수요하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만큼 없어. 그러면은 그건 희소한 거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건 뭐예요? 희소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상대 희소성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는 앞에서 수요 공급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는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형이죠. 형이 동생한테. 형 이름은 뭐고요? 일지계죠.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그 중에 일반 요인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이 더 중요하죠. 얘네들이 어디에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효용성이나 상대적 효용성,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지계가 효상유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유상유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가치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가치 발생 요인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계획이고요. 원래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할까 했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조금 덜 나가고요. 대신 다음 주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다음 주에 늦게 마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거의 2시에는 마칠 거예요. 조금 넘을 거나 할 거고. 다른 과목들도 대체로 2시에 마치죠. 주요 과목은. 민법이나 공법 이런 것들. 그죠? 제가 특별히 늦게 마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괜히 또 죄송스러워서. 다른 과목은 일찍 맞춰주는데 또 일찍 마치지 않는다고 뭐라 할까봐. 근데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일찍 맞춰주는. 자, 이렇게. 자, 가격 재원칙 하전, 재원칙. 이 재자는 모든 이란 뜻이죠, 모든. 모든 원칙이죠. 아까 재반 활동 했잖아요.
모든 활동, 모든 원칙. 가격 원칙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되는 지침이잖아요. 이거 따라 이제 평가하세요 이런 건데 이게 열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걸 다 이제 똑같은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최유효 이용원칙이에요. 기준이 되는 원칙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를 따질 때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건부지 나왔었잖아요. 이 건부지의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감가가 발생한다면은 얼마나 감가가 발생할지, 증가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증가가 발생할지, 어디에서부터 빼고 어디에서부터 더 해야 돼요. 빼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빼고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뭐예요?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낮이 상태의 땅값보다 빼면은 감가가 되는 거고 낮이 상태의 땅값보다 높으면은 증가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낮이 상태가 기준이 된다고요. 요 낮이 상태가 바로 최유효 이용 상태라고. 토지는 낮이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낮이 상태라면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 상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낮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라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 우리가 감가를 하든 증가를 하든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낮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낮이가 무슨 상태? 최유효 이용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최유효 원칙인데 근데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할 때 이제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고 토대가 되는 원칙 이렇게 이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원칙들이 다 똑같은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세 가지가 전체 시험의 거의 50% 이상이에요. 50%. 지금까지 출제된 10년간 출제됐던 문제 중에 세 가지만 알면은 거의 50% 이상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내부 관련 원칙의 균형의 원칙이에요. 일단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만 알아도 50%가 커버가 되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을 말해요. 어떤 물건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유효이 아니에요. 그럼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감가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안 맞으면 뭐라고요? 감가가 발생한다고요. 무슨 감가? 이때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의 적합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어요. 그래야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거죠.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무슨 감가 발생해요? 경제적 감가 발생해요. 자, 이때는 제가 달동네 고급 빌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과소 설비 뭐 이런 거. 또 뭐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를 또 안 했네. 화장실이 너무 이제 안 맞거나 이런 거. 앞으로는 그렇게 바꿀게요. 이제 그걸 더 잘 기억하니까 더 잘 기억하는 거로 바꿔야지. 다음에 여기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 있죠. 변동의 원칙은 조금 전에 가치 형성 요인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은 동생도 영향을 받아 변하겠죠. 그 효용성이나 상대적 희소성, 유효성 이게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자꾸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바로 뭐예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시점 수정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 건물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으로 할 때 5년 전에 지은 건축비 내역이 확인이 돼요. 5년 전에 지은 건축비 내역이 확인돼요.
그걸 그냥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5년간 건축비가 상승했는 것을 반영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점 수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6개월 전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6개월 전에 거래된 사례 금액을 그대로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6개월 동안 가격이 변했는 걸 반영해야 되죠. 그런 게 뭐예요? 시점 수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거의 절반 정도 출제됐어요. 요 세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더 하면은 한 7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거죠. 이게 이제 기여의 원칙이 있고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고 뭐다? 생산비 합이 아니에요.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를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추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들여서 2,000만 원을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생산비는 1,000만 원이지만 기여한 정도는 2,000이죠. 그럴 때는 하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을 들였는데도 500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은 그때는 안 하는 거죠. 그때 추가 투자를 판단할 때 써먹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무슨 가격이었어요? 한정 가격이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시장 가격보다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는 뒤 토지 가격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기여의 원칙. 됐습니까? 자, 이런 거 판단할 때 이제 기여 원칙이 적용되고요. 다음에 5번째가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라는 거예요. 대체. 요거 아니면 A 아니면 B, B 아니면 A, 이렇게 대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 물건들이 가격이 상호 작용해서 대체 가능한 것들은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걸 선택해요?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얘는 가격이 점차 올라갈 것이고 선택되지 않은 놈은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평가를 할 때 얘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평가할 때 얘가 거래된 것만 봐도 대충 얘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겠다를 알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를 할 때 3방식 모두 관련돼요. 좀 전에는 제가 거래사례 비교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원가법이나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도 우리는 사례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사례를 수집할 때는 어떤 사례를 수집해야 돼요? 대상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체 비슷하다는 게 대체 가능한 사례예요. 그래서 다 관련되는데 특히 뭐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특히 비교 방식과 관련돼요. 특히 비교 방식. 자, 그래서 대체 원칙을 이제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대체 원칙은 동일한 효용일 때는 뭐를 선택한다고요? 조금 전에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가격일 때는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이 대체 원칙이에요. 요 5가지면 한 70% 가까이가 해결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이제 3가지를 다 할 거예요. 3가지를 다 하는데, 3가지 다 하는데,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이 있고요.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윤이 키워드예요. 초과 이윤 때문에 경쟁이 나타나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할 이유가 없죠. 다들 어떻게 돈 좀 번다 하니까 이제 다들 뛰어드는 거죠. 초과 이윤이라는 것 때문에 경쟁이 나타나고, 경쟁이 나타나면 결국 초과 이윤은 사라지게 되죠. 결국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초과 이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감정평가할 때 수입 방식에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물건이 임대료 수입이 아주 잘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공실 별로 없어.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앞으로 이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공실이 없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한 2, 3년 내에 이런 초과이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실 없이 만실로 이렇게 운영이 돼도 평가를 할 때는 곧이곧대로 하면 안 돼요. 한 5% 정도는 좀 깎아줘서 어느 정도의 공실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동산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때도 지금 현재 만실로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물건이 비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과대평가를 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거제도가 그렇게 물가가 비싼 줄 몰랐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잘 버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원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수험생 중에 원룸 주택을 4개를 갖고 있었어요. 4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하면 몇십억 돼요. 한 개당 뭐 하여튼 대출 받은 것도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제 너무 한쪽으로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거기는 대기 손님이 많대. 그래서 거기는 걱정 없다고. 근데 그 얘기 꺼낸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냥 그쪽이 그냥 조선 경기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사람 없지. 그러면 그게요 대출을 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한 절반 가까이는 대출일 거란 말이에요. 절반 가까이는 대출 막 20억 되면은 이제 공실 생기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과한 게. 그리고 그게 계속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게 불과 그 얘기 꺼낸 지 2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얘기 꺼낸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갈 거라는 이런 이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이게 경제라는 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단 말이죠. 위험 부담이 크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분산 투자. 아무튼 초과이유는 금방 사라질 수 있으니까 1, 2년, 2, 3년 내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경쟁 원칙. 됐죠? 초과이유는 사라진다. 경쟁에 따라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익 최정 체감 원칙.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은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게 수익이 나는데 더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럴 때는 추가로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추가 투자를 판단할 때 이거 써먹어요. 추가 투자. 근데 여기서 다르죠, 요것도 추가 투자 판단하는데 얘는 기회원칙은 한정가격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정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한정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기회원칙이죠. 자,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뭐 버려도 뭐 할 수 없고, 수익 배분의 원칙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가 하면은 여기에서 그걸 유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 유추하기가 어려운데, 그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데, 대신 요걸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돼요. 오늘 공부했는 거. 오늘 공부했는 거, 지대론 했죠, 지대론. 고전학파는 지대를 어떻게 봤어요? 잉여로 봤죠. 아까 그 지대고 한번 표현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51쪽에. 51쪽에 고전학파 그 표 있잖아요. 지대 성격했죠. 총생산 중 지대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인 잉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표현이 그대로 여기 와요.
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다른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제가 땅을 갖고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을 대고 누구는 노동을 대고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대서 우리 임대업을 합시다. 부동산 개발해서.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각 생산 요소한테 나누는 거죠. 근데 각 생산 요소한테 나누는데 그게 바로 수익이 배분되는 거예요. 각 생산 요소한테.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 거? 토지한테 남는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듯이 여기 그 고전학파에 따라 그래서 잉여로 봐서 이거를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은 잉여 생산성 원리라 그래요. 요걸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근데 이게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래서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라 그래요. 토지자녀법. 토지자녀법.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다. 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나요? 아니, 일단 3개부터 해놓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렇게 단계별로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원칙, 대치 원칙. 추가적으로 하고. 됐죠? 자, 요렇게 하고요.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은, 가격 재원칙 표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거 이제 확인하시고,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7번에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구분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소급평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다음에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다음에 4번에 2번을 안 읽었나요? 맞죠? 4번의 부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시적 평가란 수시가 뭐예요? 수시로 한다.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일시적인 감정평가. 그렇죠. 다음에 8번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격은 현실적인 시장에서 매매 당사자들 간에 실제 지불된 값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가치는 장래 기대 편익 현재 값 맞잖아요.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하나. 가격은 주관적, 추상적. 가치는 이거 틀렸죠? 5번이 바뀌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9번은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불량 형식의 구식화 등의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되는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죠. 4번이고요. 다음 중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효율성이죠. 효용성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효율성과 효용성은 다른 거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효용성은 만족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물건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